당신이 감히 여기까지 쫓아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차갑고 단단한 병원 복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선옥이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찌르며 소리를 질렀죠.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쳐다봤고 보호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독촉 문자가 17통, 통장 잔고 2,300원. 이름으로 된 것은 빚뿐인 39살의 제가 이 병원 VIP 요양센터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 박도현이었습니다. 재계와 의료계를 아우르는 그 남자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 목걸이가 어디서? 과연 그 목걸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버려진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완전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39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낡아 있었죠. 눈 밑에 짙게 깔린 그림자, 입꼬리에 새겨진 피로의 흔적,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금낀 목걸이 하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그 펜던트는 나머지 반쪽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유지아. 그게 제 이름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요양원, 내과 의원, 정형외과, 산부인과까지 환자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운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렇게 15년을 일했습니다. 남편 이현수를 만난 건 31살 때였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그는 웃음이 좋았고 말이 달콤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지아 씨, 나는 지아 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성실함은 그 남자에게 이용하기 좋은 조건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시어머니 김선옥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집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백도 없는 며느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 서류 일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주말에는 요양원 행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일을 시켰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지켜봤습니다. 지아야, 이 서류 여기 도장 찍어줘. 행정 처리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설명도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을 때 남편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투자, 계약 실패, 부실 공사 논란.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지아 씨 되시죠? 저 저축은행 채권 관리팀인데요. 대출 이자 납부가 4개월째 연체되어 있으십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된 대출이 3건,
총액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대보증도 2건이 더 있었죠. 서류마다 제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지도 않고 찍어준 그 도장들이었습니다. 현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이름으로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죠. 미안해. 회사가 너무 어려웠어. 잠깐만 빌린 거야. 곧 갚을게. 곧 갚겠다는 말은 갚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제가 서류 문제를 꺼내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장 찍은 거잖아.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단번에 정리되는 순간이 저는 처음부터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죠. 도장 찍어주는 도구, 서류 처리해주는 도구, 밤새 일해서 돈 벌어오는 도구.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끊겼고 시어머니는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현관 앞에 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짐이었습니다.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빚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해결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짐 가방 하나를 끌고 길거리에 섰습니다. 통장에는 2,3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39살 간호조무사 유지아의 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친정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저는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예전에 함께 일했던 병원 청소팀장 이순희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죠. 사정을 다 털어놓았더니 이순희 씨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씨, 마침 우리 병원 VIP 요양센터에 보조자리 하나 났는데 급여는 많지 않지만 숙소는 제공돼. 어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강북 한복판에 있는 한성의료재단 부속 병원 VIP 요양센터의 보조 직원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그 병원으로. 한성의료재단 부속 병원은 제가 상상하던 곳과 달랐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큰 병원이었지만 VIP 요양센터가 있는 5층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복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병실 문마다 이름 대신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발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생명이 한데 얽혀 있는 곳, 그게 2층이었습니다. 첫날 이순희 씨가 조용히 귀띔해줬습니다. 지아 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알아요? 보고 들은 거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퇴근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저에게는 오히려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당시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업무는 고됐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환자들의 아침 준비를 도왔고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 식사 보조, 기저귀 교환, 투약 확인까지.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손은 익숙했지만 몸은 버거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적게 잔 탓이었죠.
숙소는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기숙사였습니다. 2평 남짓한 방에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보다는 따뜻했으니까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5층 복도 끝 병실에 새 린넨을 교체하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데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걷는 소리였죠. 저는 카트를 벽 쪽으로 붙이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2층에서 직원들이 취하는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 무리가 지나쳐갈 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카트가 복도를 막은 건지, 린넨이 흘러내린 건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것은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죠. 옆에 있던 비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일정이. 하지만 그 남자 박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금빛 펜던트.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것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왜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 시선이 목걸이를 꿰뚫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기요.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떨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보조 직원에게 이사장이 직접 말을 거는 일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께 받은 겁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분께 개인적인 질문은. 괜찮아. 박도연이 짧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유명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1초, 2초, 그는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죠.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 돌아와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목걸이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지아야, 이거 엄마한테 아주 소중한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소중한 이유가 뭔지, 나머지 반쪽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건 여쭤볼 틈도 없이 어머니는 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제가 33이 되던 해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이순희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아 씨, 어제 이사장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목걸이 보시더니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순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희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 씨, 박도연 이사장님은 아무 직원한테나 말 안 걸어요. 이 병원 20년 됐는데 내가 직접 대화한 게 손에 꼽거든요. 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목걸이가 눈에 띄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씨의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최 비서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사장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지, 규칙을 어긴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앞에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죠. 그가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훨씬 젊고 머리카락이 길었지만 그 눈매, 그 입술, 그 미소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어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놓인 채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거든요. 아십니까? 박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조여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낮 햇살이 쏟아졌지만 이사장실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년 전입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2002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대를 막 마치고 의료봉사단에 합류했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이었죠. 폭설이 내리던 날 봉사단 차량이 계곡 아래로 굴렀습니다. 저 포함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가 뒤집히면서 저는 밖으로 튕겨나갔고 나머지 셋은 안에 갇혔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핸드폰도 불통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길은 봉사단만 알고 있는 산길이었으니까요. 박도연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등산을 하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분이었죠. 그분이 저를 끌어내고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고 눈 위에서 지혈을 했습니다. 맨손으로요. 외투를 벗어서 저한테 덮어주고 자기는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시간 넘게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저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그분을 찾으려 했는데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봉사단원 중 아무도 그분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분은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박도연이 탁자 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분 목에 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 저한테 지혈을 해주면서 허리를 숙였을 때 목걸이가 흔들렸고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또렷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24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알아봤고 등산 동호회도 뒤졌고 사설 탐문도 했습니다. 결국 찾지 못했죠. 박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이 복도에서 그 목걸이를 봤습니다. 저는 손으로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 금속 조각이 손바닥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셨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일을 말하지 않는 분. 어머님답습니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머니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그분 덕에 살았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었는데 정작 은희는 찾지 못했죠. 24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님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으시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려면 먼저 울음을 삼켜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산길,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 낯선 사람의 상처를 맨손으로 누르고 있는 어머니. 그 장면을 본 적도 없는데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겠구나 싶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외투를 벗어주고 정작 자신은 추위 속에 남는 살. 그러니 딸인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겠죠. 그날 이후 박도연은 저를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생겼습니다. 제 담당 구역이 줄었고 가장 고된 새벽 욕창 처치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제 식판에 단백질 반찬이 하나씩 더 얹혀 나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의 배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도록 설계된 것처럼요. 최 비서가 조용히 제 옆을 지나치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몸이 자산이니까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배려를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빼앗기는 식으로 흘러왔으니까요. 남편의 달콤한 말 뒤에 빚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친절 뒤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병원의 갑작스러운 배려도 쉽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최 비서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이었습니다. 유지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는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로 몇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요.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연대보증 서류, 자금 이체 내역. 제 명의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이체 내역을 보니 대출금이 제 통장을 거쳐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연수 명의의 계좌와 김선옥 명의의 계좌로. 서류를 보면 명예 도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지아 씨가 실제로 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없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내 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서 들여다봐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낯설고 따뜻하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서류를 돌려주면서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건 유지아 씨 것이니까 갖고 계세요.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최 비서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펼쳤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제 서명보다 조금 더 흔들렸고 글자 간격이 달랐습니다. 서명을 누가 연습한 것처럼요. 이체 내역은 더 명확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지 20분 만에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돈을 손에 쥔 시간은 단 20분도 되지 않았던 셈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도장을 찍어주고 서류를 처리해주고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1억 2천만 원의 빚이었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가슴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담당 병실 청소와 환자 식사 보조를 마치고 복도 끝 창가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못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시선이 간 건 목소리 때문이었죠. 어머, 이게 뭐야? 여기가 병원이야? 고시원이야? 복도가 왜 이렇게 좁아?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고급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이 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황급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박도연 이사장님 며느리예요. 시아버님 뵈러 왔는데요. 박서린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죠. 박도연의 아들과 결혼한 지 3년이 됐다는 그 사람. 재벌가 출신의 미술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없어야 할 자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였죠. 이순희 씨가 이사장실로 안내하러 가는 동안 박서린의 시선이 복도를 훑다가 저에게 멈췄습니다. 저는 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린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간호조무사 복장, 낡은 운동화,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그 시선이 목걸이에서 한 박자 더 머물렀습니다. 저기요. 박서린이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걸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하기엔 좀 분에 넘치지 않나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나이 든 여자도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고 시선을 카트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서린이 지나쳐갔습니다. 코트 끝이 제 카트를 스치며 지나갔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내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이 VIP 요양센터 보조 직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점심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요즘 사람들이 지아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직접 이사장실로 부르셨다는 거 다들 알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어도 여기서는 별거예요. 박서린 씨가 왔다 갔는데 그분이 예민한 분이거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냥 일하고 자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 앞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현수였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입꼬리를 올리는 그 표정도요. 잘 있었어? 마치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이현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연락도 안 되고. 보고 싶었잖아. 보고 싶었다는 말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남자의 말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진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채권자들이 나한테도 찾아와. 지아야, 이제 같이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 그 단어를 이 남자 입에서 듣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졌습니다. 오래된 실이 마침내 끊어지는 것처럼요. 이혼 서류 보냈잖아요. 그게 말이 돼? 지아야,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그 병원 이사장이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지아 내가 잘 보이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저는 이현수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 부부라는 말, 힘들다는 말. 그 모든 말 뒤에 결국 이게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이사장을 저를 통해 이용하고 싶다는 것. 돌아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다시는 여기 오지 마요. 이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탁이 거절당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죠. 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기숙사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것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날 밤 최 비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외부인 방문건 이사장님께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현수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짝 더 오래 바라보거나 지나치며 작게 속삭이거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순희 씨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박서린 씨가 요즘 2층에 자주 와요. 시아버님 면회 온다고 하는데 간호팀장 말로는 이사장님 일정을 물어보고 간다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순희 씨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서린이 무엇을 경계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보조 직원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고 업무를 조정해주고 이사장실로 직접 불렀다는 소문.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4층 링거 교체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박서린이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탔습니다. 피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지아 씨 맞죠? 박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장실에 불려갔어요? 보조 직원이 이사장실 갈 일이 뭐가 있죠? 그건 이사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추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내렸습니다. 잠깐요. 박서린이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거 알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으며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요. 그날 저녁 최 비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지아 씨,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어서요. 봉투를 열자 이번엔 문자 캡처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연수와 김선옥이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날짜는 제가 집에서 쫓겨나기 2달 전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김선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아 명의로 하나 더 빌려.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두 번째는 이연수의 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요? 세 번째는 다시 김선옥이었습니다. 이혼하면 그만이야. 빚은 명의자가 지는 거야. 저는 문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이혼하면 그만이야. 빚은 명의자가 지는 거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버릴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분노였습니다. 서럽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뜨겁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도장이었습니다. 서명이었습니다. 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 문자들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명의 도용과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유지아 씨가 원하신다면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준비하신 건가요? 최 비서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유지아 씨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라십니다.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문자 캡처본을 다시 봤습니다.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 문장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 비서가 돌아간 후 저는 창문도 없는 기숙사 방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 버티는 것만 알았지 맞서는 것은 몰랐으니까요. 그 낯설미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그만이야 라고 적힌 그 문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버릴 계획을 세워놓고 5년 동안 저를 이용한 사람들. 제가 계속 침묵하면 그 사람들에게 저는 영원히 도구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법률 지원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최 비서의 답장도 짧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이 VIP 요양센터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연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 등이 조금 더 펴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평화는 깨졌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급하게 인터폰을 눌렀고 보안 직원이 뛰어갔습니다. 저는 마침 로비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소란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현수와 시어머니 김선옥이었습니다. 김선옥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지야 어디 있어? 당장 불러내. 우리 며느리야 며느리.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보호자들이 걸음을 멈췄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김선옥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5층까지 울려 퍼질 것 같았습니다. 유지야 인연이 어디 숨어 있어? 빚은 다 팽개치고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어? 이현수는 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불쾌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건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는 구도. 5년 동안 익숙하게 봐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로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두 사람을 막아서고 있었고 최 비서가 이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번엔 달아나지 않겠다고 어딘가에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옥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네. 야, 유지야.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고개를 숙이고 작아졌을 텐데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옥이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제 가슴께를 찌를 듯 올라왔습니다. 왜 왔냐고? 내가 법원에 뭔 서류를 넣었다며? 감히 우리 아들 고소를 해? 내가 제정신이야? 명예 도용이고 사기예요. 제가 고소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김선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우리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살았어. 우리가 걷어준 거잖아. 제가 걷어준 거 아닌가요? 야간 근무하고 돌아와서 서류 처리하고 주말엔 요양원 일 받습니다. 월급도 따로 받은 적 없습니다. 김선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수가 그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아야, 이러지 말자. 우리 대화로 풀자. 응? 법원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이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지아야, 너 지금 이 병원 이사장 믿고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이 너한테 왜 잘해준다고 생각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이사장한테 부탁해서 법무팀 좀 빼달라고 해줘. 그럼 나도 채권 문제 같이 해결할게. 결국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죠.
저를 통해 이 병원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 이현수는 끝까지 저를 도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최 비서와 법무팀 직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로비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김선옥이 그를 보자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손을 내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현수도 자세를 고쳤습니다. 권력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저희 가족 문제라서요. 며느리가 오해를 해서 제가 풀어주러 왔습니다. 김선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이 김선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현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최 비서, 네, 이사장님. 자료 보여드려. 최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선옥과 이현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이체 내역, 그리고 문자 캡처본들이었습니다. 이혼하면 그만이야. 빚은 명의자가 지는 거야. 김선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현수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멈췄습니다. 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예 도용과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자료들입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것들이고요. 추가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이 목소리를 높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여봤자 소용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수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판이 완전히 뒤집혔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 어머니.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말이었는데 막상 꺼내고 나니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울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버린 날 저도 당신들을 놓았어요.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마세요. 김선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2년이 감히. 다시 오시면 병원 출입 금지 처리됩니다. 최 비서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김선옥이 최 비서를 봤다가 박도연을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안 직원 2명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섰습니다. 이현수가 김선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로비를 걸어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동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버티고 있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어느 순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제가 조용히 존재를 지우며 만들어낸 고요함이었다면 이번엔 뭔가 정리된 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것처럼요.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 비서가 연결해준 법률팀은
꼼꼼했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서명, 필적 감정, 이체 내역 분석, 문자 캡처본 증거 채택까지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진술서를 쓰고 법률팀이 묻는 것에 답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한 장씩 서류가 정리될 때마다 뭔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연수와 김선옥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위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서명 중 일부가 제 실제 필체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체 내역은 더 명확했습니다. 대출금이 제 통장을 거쳐 20분 만에 이연수 명의 계좌로 전액 이동한 기록은 지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연수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법률팀이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채무 일부를 이연수 씨가 인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형사 고소는 취하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걸렸습니다. 합의는 결국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이용하고 빚을 뒤집어 씌우고 길거리로 내쫓은 것. 그게 합의금 몇 푼으로 정리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법률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 절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연이 병원 내부 회의실에서 간부들을 모았습니다. 저도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자리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병원 법무팀장과 인사팀장, 최 비서, 그리고 간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병원 VIP 요양센터 보조 직원 유지아 씨는 제가 24년 전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 목숨을 구해주신 분의 따님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조용히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유지아 씨는 현재 전 배우자와 시어머니에 의한 명예 도용 및 사기 피해자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병원 법무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은 병원의 도의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무팀장이 끄덕였습니다. 유지아 씨 관련 외부 접촉 시도, 병원 내 불필요한 소문, 직원 간 불필요한 정보 공유는 삼가 주십시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안은 내부 기밀로 처리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멈췄습니다. 박도연이 아직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잠깐.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박도연이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하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아닙니다.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유지아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 다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지아 씨는 좋은 간호조무사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일하는 사람으로 봐준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이연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로비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이 입구에서 막았습니다. 이연수는 유리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이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그 남자 한참 서 있다가 갔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가 어디 서 있었는지, 어떤 표정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끝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지 않아지는 것. 그게 진짜로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이연수는 사기 및 명예도용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선옥은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채무 중 이연수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이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지만 그날따라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나머지 반쪽이 어디 있는지는 여전히 몰랐지만 이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반쪽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 반쪽이 24년 동안 한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고 결국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퇴근 후 기숙사 방에 앉아서 작은 노트에 이것저것 적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3가지 칸을 나눠서 적었는데 하고 싶은 것 칸에 딱 하나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돌봄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15년을 일하면서 저는 한 번도 이 일이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운 날 태어나는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쥐며 고맙다고 하시던 날. 그런 날들이 5년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거창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조금 덜 외롭도록, 조금 덜 아프도록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제가 잘 아는 것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요양 돌봄 센터를 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건 이순희 씨 앞에서였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 센터 하나 열고 싶어요. 이순희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요양 돌봄 센터요. 크지 않아도 돼요. 어르신 5분 모실 수 있는 작은 곳이요. 이순희 씨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자본은요? 없어요. 아직은. 자격증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예전에 땄어요. 이순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할 수 있겠다는 말. 누군가 제 편에서 해주는 그 말이요. 최 비서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최 비서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요. 저는 노트를 들고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박도연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죠. 입지 조건, 필요 인력, 초기 비용 추산, 운영 방식. 정확하지 않은 숫자들도 많았고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노트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임대료 지원과 초기 설비 비용은 재단에서 무이자로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빌려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갚으실 수 있을 때 갚으시면 됩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돼요. 제가 갚아야 할 것,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니까요. 제 힘으로 갚아나가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머님이 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 빚을 24년 동안 갚지 못했습니다. 유지아 씨를 도와드리는 건 그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지아 씨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센터를 준비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에 25평 남짓한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벽을 새로 칠하고 침대를 들이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이순희 씨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법무팀 막내 직원이 행정 서류를 정리해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센터 이름을 정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거창한 이름은 싫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무겁지 않은 이름이었으면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새벽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명의 돌봄센터,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희. 24년 전 폭설 속에서 낯선 사람의 상처를 맨손으로 누르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그 이름. 제가 기억하는 한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개업날 아침 저는 일찍 나와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4개, 안락의자 2개,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오신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82살 할머니였는데 딸이 모셔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센터 안을 둘러보더니 창가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도 돼요? 네, 할머니. 저 자리가 햇볕이 제일 잘 들어요. 할머니가 창가 안락의자에 앉으셨습니다. 햇볕이 할머니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으셨습니다. 따뜻하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따뜻하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방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박도연은 개업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꽃다발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카드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명희 씨의 딸답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센터 입구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보면 됐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며 그 글자들을 보면 됐습니다. 유지아, 39살, 전 간호조무사, 명예 돌봄센터 대표, 5년을 빼앗기고 길거리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창문도 없는 방에서 버티다가 이제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를 가진 공간의 주인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도구도 아닌 제 이름으로 선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24년 전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 낯선 이의 상처를 누르던 그 손처럼 저도 오늘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충분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 그렇게 유지아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지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면서 혼자 버텨온 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